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 편에 보이는 게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거냐면 1904년 정도의 서울 모습인데요. 그때 전차가 1899년에 우리나라에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이니까 전차가 들어나고 한 5년쯤 뒤의 이야기인데 미국 선교사가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때 전차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청량리에서부터 서대문 있는 지금 적십자병원 앞에까지 전차가 있었는데 저 사진을 해설해 놓은 사람이 남대문에 올라간 아이들 했는데 제가 볼 때 남대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전차선이 남대문으로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서대문에 있는 성곽 위에서 저쪽 종로 쪽을 보고 찍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때 저 모습을 보면 성곽 위에 아이들 노는 모습이나 초가집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기와집, 저게 불과 100년 조금 더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사진도 있습니다. 이것도 1904년도 정도인데 이건 어딘지 금방 아시겠죠? 지금 이수신 장군 동상이 있는 데서 경복궁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저기 사람들 뒤에 보면 문 앞에 해태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에 보면 해태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도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이때가 1904년이니까 세계 열강들은 제국주의를 앞세우고 군대를 끌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다니던 시기인데 우리는 진짜 가난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도 모르고 살던 시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년, 6년이 지나고 나서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에 동양의 기사가 나는 것도 흔치 않지만 한국의 기사는 아마도 처음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기사가 납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금주에 끝이 난다. Korea as a nation to end this week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황제가 약정을 맺어서 일본한테 주권을 넘겨준다. 그런데도 이 나라 국민은 자기들 운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굉장히 조용하다. 그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게 동경발로 8월 21일자를 8월 22일 날 뉴욕타임즈에서 받아서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없어지는데 국민이 무슨 운명이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제에서 36년을 살고 45년에 해방되고 그리고도 또 한참 전쟁 거치고 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라는 것을 시작한 것은 1961년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거기서부터 우리가 1차, 2차, 3차 하면서 경제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발전을 한 것은 거의 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61년도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당시에 우리의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만큼도 못 사는 나라였고 그때 필리핀, 태국, 대만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되는 시대였고 심지어는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면 지금 신라호텔 앞에 있는 장충 체육관을 우리나라에 지어서 기증을 해줄 정도의 우리가 못 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50년 만에 어마어마한 발달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2011년도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에서 나오는 주간 잡지입니다. 주간 잡지인데 영국에서 나오지만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간 잡지인데
그 잡지에서 한국을 그렇게 좋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한국을 보는 눈이 꼭 아시아의 졸부 나라 정도 보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다루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한국 특집이 났었는데 뭐라고 기사가 제가 요약해서 몇 구절만 따보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이 2011년이 되면 11년 말이 되면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쓰는 물가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한 나라의 그 규모 가치를 PPP라고 그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PPP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개념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을 계산하면 2011년에 31,750불 정도가 되는데 그 수준이라는 것은 유럽의 EU의 에버리지 평균보다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200년 성장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우리가 50년 만에 따라잡아서 EU의 평균을 따라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지금의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한 4.5% 성장할 그때거든요. 1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4.5% 성장할 때인데 만약에 한국이 지금 속도로 성장을 하고 그때 미국이 한 2.5% 성장할 때요. 미국이 2.5% 성장하면 in a few years 몇 년 안에 한국이 PPP 기준으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따라잡을지도 모른다는 게 그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이 고무됐었죠. 야, 우리가 진짜 좀 허리띠 졸라매고 좀 더 잘하면 진짜 세계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어려움에 뒤처해서 경기는 점점 떨어지고 성장력은 떨어지고 미국은 또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해서 지금은 그 사람이 이 기사를 쓸 때의 척이 전혀 빗나간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든 기대를 접을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지금 보면 2011년도의 척은 조금 너무 장밋빛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이거는 나라의 규모,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를 곱해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산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맨 왼쪽에 있는 쪽이 1962년도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그 다음 해인데 세계에서 나라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큰 나라고 이게 단위가 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만 보시면 미국이 1등으로 맨 왼쪽입니다. 맨 왼쪽 편인데 1등에 있고 그 밑에 2등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쫙 줄을 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때도 일본이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완전히 죽었던 일본이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세계 경제 순위에 앞단에 위치하고 있던 시기인데 요 왼쪽 칸에서 기억하실 거는 미국의 크기를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국이 그만큼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주도권은 미국으로 와 있고 그 미국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1962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부를 다 합쳐도 미국의 부만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88년도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88년도가 우리가 올림픽을 하던 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을 넘어서는 시기가 1988년입니다. 그 시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적어도 20등 안으로 슬슬 고개를 되밀기 시작하고 놀라운 것은
일본이 60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약의 발전을 해서 미국 바로 밑에 세계 2위 가는 경제국가로 일본이 자리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칼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칼럼을 한번 보시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1988년 기준으로 보면 서구의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미국 다음에 3등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전부 서구 국가들이 전 세계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2017년을 한번 보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등은 여전히 미국이 하고 있지만은 세계 경제의 2위 국가가 어딘가요? 중국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3등이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6등이 인도가 있고, 그래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 부의 순위로 선두권으로 올라오면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 경제 주도권이 미국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곧 아시아 대륙에 아마 경제 중심지가 정착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체로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한 12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뭐 전 세계 나라가 많지만은 12등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잘했다고 설명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은 이 횡축을 인구 숫자로 놓은 겁니다. 횡축을 인구 숫자로 놓고 종축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놨을 때 전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구가 5천만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6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까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라 인구 숫자가 한 3,5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소득이 우리 한 4만 5천 불에 속하는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캐나다까지 넣어서 우리가 흔히 G7이라고 하죠. 그 G7이라는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던, 쉽게 말하면 반장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그 G7인데, 그 나라들이 대체로 인구가 5천이 넘거나 아니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에 2만 8천 불 수준으로 바로 그 박스, 그 칸 밑에, 턱 밑에 우리가 턱을 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본 거로 보면 나라 규모로는 12등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렇게 다른 틀을 보고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잘하는 나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나라들, 뭐 이 지도에는 인구가 4억까지니까 인도나 중국을 그릴 틈은 없습니다. 그릴 틈은 없는데 그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낮으니까 이 그림에 올라오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 만불대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나 인구 규모로 보면 우리는 거의 세계를 주도하는 그 반장 국가들 바로 밑에 다음에 반장될 정도의 위치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자라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50년간의 압축 성장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우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압축 성장한 것만큼 압축적으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안착을 해서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는 비록 인구 5천만의 세계 12위의 경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특별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방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선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2019년도의 세계 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그리고 또 불안정하다. 불자를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세계 경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세대를 주도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평화의 시대를 구가해 왔습니다. 힘에 의존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경제권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군사권도 미국으로 넘어갔고 모든 세계 질서의 중심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그나마 이끌어왔다. 그걸 우리가 흔히 팍스 아메리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던 미국이 갑자기 세계를 물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축은 세 개입니다. 하나는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세계 의사결정을 유엔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외교와 안보, 군사적인 문제를 유엔을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WTO라는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가 자유무역, 자유교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거냐면 IMF라는 걸 만들어서 금융을 통제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문제가 일으키든가 외환위기가 온다든가 뭐 부채가 많아서 나라가 넘어진다든가 하면 IMF에서 조절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축은 세 개였습니다. 유엔이라는 기구와 WHO하고 IMF라는 세계 기구를 통해서 이끌어왔는데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미국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탱하는 축인데 이게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잘 이끌어오다가 80년대 중반에 와서 미국이 무역 적자가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무역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 나는 것은 뻔하죠. 자기가 물건을 비싸게 만들고 일본 거를 많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 거를 많이 사오다 보니까 결국 무역 적자가 난 건데 그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프라자 합의라고 하는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는 것을 각 나라들을 불러놓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 일본이 너무 수출을 많이 하고 독일이 수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니들 환율이 낮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니들 환율을 지금보다 훨씬 절상을 해라. 그래서 자기들은 절하라 하고 일본과 독일은 엄청나게 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 달러당 250엔 하던 거를 달러당 120엔까지 낮춥니다. 그게 프라자 합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 엄청난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피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환율로 조정한 게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열풍이 작은 것이 좋다. 일본을 배우자. 그래가지고 일본 열풍이 일어나던 데가 1985년부터 8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이 그때 수많은 미국 제조업이 아시아권으로 공장을 옮기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번 경제적으로 휘청하는 게 1985년부터 80년대 후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안보 위기를 겪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9.11 테러입니다. 미국이 한 번도 본토에 외국 군대로부터 습격을 받아보지 않다가 2001년도에 테러를 당합니다. 9.11 테러를 당하면서 그 미국의 아성이 제조업이 한번 흔들리고 나더니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2001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이 언제 타격을 받나? 2008년에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이 경제가 휘청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견고한 70년간의 아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 세 가지 사건을 위해서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할 것 같이 보이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주도권과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야, 나부터 좀 살자. 나도 죽겠는데 무슨 세계 경찰을 하냐? 무슨 세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냐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제 트럼프 시작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질서가 외교와 안보, 경제, 금융의 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세계가 지금 혼란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불확실과 불안정과 불투명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큰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위에 다른 이제 나라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중국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미국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도 같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전 세계는 무역 전쟁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대국들이 서로의 이익을 앞세우고 서로 협력하던 그런 체제가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를 빌려싼 이 지정학적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작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이 지금 막 설치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주도해오던 중심 세력은 WTO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자유무역,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말로 뭐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그런 말을 걸고 전 세계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그렇게 하면 세계가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게 경제학 논리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마다 자기가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쓰자. 그렇게 하면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쟁의 아주 기본 교과서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는 분명히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에 힘입어서 지난 한 4, 50년 동안에 세계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한 거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최근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 나라가 굉장히 좋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면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죠. 뭐냐면 자 이제 이렇게 봅시다. 내가 잘 만드는 거를 팔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나라는 조선 수출하고 자동차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하고 하는 이면에 우리는 내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살 자리가 잘 없어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다 쓰면 싸게 갖고 오는 거거든요. 중국 농산물 쓰면 되고 싸게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농산물, 우리나라 중소 내수기업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똑같이 미국이 한국 자동차 갖다 쓰고 한국 배 갖다 쓰고 한국 철강 갖다 쓰면 미국에 있는 철강에서 다 망하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다 망하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핸드폰 회사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잘 살게 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이면이
그 그림자가 너무 큰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의 그늘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정치적인 인기도 지금 얻는 그 바탕에, 야, 우리가 이렇게 무역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남나라 좋은 일 시켜줄 게 뭐냐? 우리도 좀 우리나라 기업을 앞세우자 해서 시작한 게 미국의 미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바로 그런 세계화의 피해자다, 피해 국가면 피해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면 뭐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이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파란 것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빨간 게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까만 줄이 미국이 그만큼 무역 적자가 나는 겁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지난 95년부터 거의 한 3년만 보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를 중국에 내고 있고, 끊임없이 적자가 늘어나니까 미국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전부 이제 관세를 다 매기자.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도 좀 살자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 현상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영국에도 있고요. 그게 프랑스에도 있고요. 어느 나라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유무역으로 잘 살게 되는 나라, 잘 살게 되는 기업은 있는데 그 이면이 너무 아픈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은, 야, 우리가 EU에 있다가 우리가 손해보겠다, EU에서 빠져나가자. 그래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나오는 거고요.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거고요. 마카론은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살자 그러고 프랑스의 마카론이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 대통령이 쉽게 당선된 것도 이런 글로벌리제이션의 이면에, 거기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근로자 계급, 중산층 밑으로의 사람들이 이 지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자유무역이나 글로벌리제이션으로 돈을 번 나라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뭐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그 밑에 사람들을 다 감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전 세계는 무역 전쟁의 초기에 지금 들어서서 서로가 나 먼저 살자는 그런 식의 각축전이 지금 2018년, 2019년도에 전개될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교역도 줄어들고 경제도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어디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85년도에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가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그때는 프라자 합의라는 걸 가지고 환율을 가지고 해결했었는데, 지금의 미국의 엄청난 적자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세금을 매겨갖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환율을 가지고 조정했을 때도 해결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관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무 잘르듯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앞으로의 1, 2년이 굉장히 세계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인데, 지금 우리가 거의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 성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경제 용어인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잠재적인 경제 체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연세 드신 어른도 있고 젊은 분도 계시는데, 밖에 나가서 100m 달리기를 하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은 100m를 뛰고 와도 멀쩡하게 돌아오는데, 연세 드신 분은 100m 뛰면 헐떡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경제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재 체력이 많이 쇠약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쇠약해져 있느냐? 이 파란 선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매해 해온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70년도는 우리가 한 10% 이상의 성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80년대는 한 9%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최근에는 한 3%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빨간 선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3%인데 정부에서 이거 우리 좀 성장률을 높이자 그래갖고 뭐 돈을 막 풀고 해가지고 5%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세 드신 분이 가서 100m 달리기 하고 온 것처럼 숨이 헐떡이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로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이 나고 과잉 투자가 되고 이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 더 빠르게 갈 수가 없는 게 경제 체력인데, 우리 지금 경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체력이 3.2% 정도 되는데, 지금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가 거의 3% 밑으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좀 더 성장을 하고 싶어도 성장을 할 수 없는 체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큰 과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 다 들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우리나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비 성향이 쭉쭉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돈이 있어도 돈을 쓰기가 겁이 나요. 내가 돈은 좀 얼마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90세까지 살지, 이 100세까지 살지, 이거 100세를 더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돈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일본에서 소비가 안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자꾸 길어지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소비 성향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노동 생산성이 낮고, 투자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투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기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도 밖으로 도망가는 그런 게 우리의 지금 굉장히 열악한 투자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재 성장력을 떨어뜨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통신기기, 이런 게 우리가 먹고 사는 주력 산업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수출해서 살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를 이만큼 올려 세운 게 그런 산업 덕분에 우리가 올라선 거죠. 그런데 그 산업 중에 일부 산업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후장대형 장치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들인데, 대체로 철강, 조선, 이런 산업들이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해서 우리한테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왔던 게 해운 회사가 우리가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STX, 대한해운, 한진해운, 현대상선, 그렇게 4개가 큰 회사인데 거의 다 망하고, 하나 남은 현대조차도 지금 은행 관리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우리가 대우조선, 삼성, 중공업, 현대조선 안에 뭐 미포, 삼호중공업 이런 배 만드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얼마나 흥왕했습니까? 그런데 조선이 지금은 다 우리나라의 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조선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미 조선 산업은 중국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회사도, 중국이 원체 많이 철강 회사를 지어가지고 철강 산업도 아주 포항제철처럼 고급강을 상대로 하는 데는 살아있지만은 밑으로 저급강을 만드는
뭐 이런 회사는 지금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리 산업 중에 구조조정을 하거나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될 산업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지지부진 잘 못하고 있다. 그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구조조정이 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는 노동계하고 그런 경영진하고 타협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구조조정을 뭐 우리 GM 대우 같은 거 구조조정 하는 거 봤잖아요. 구조조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전에 돈을 잘 벌었지만은 지금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없어지면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또 빨리 대두가 되지 못해서 이런저런 하나는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하나는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진국 초반에 오면서 우리가 겪는 후유증인데요. 우리 근로 의욕도 떨어지고 기업가들 정신도 약해지고 복지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쌓아야 될 어떤 선진 가치가, 선진 사회가 가진 가치관, 투명과 정직과 성실 이런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가치관은 우리가 잘 못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뭐 제일 큰 걸림돌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뭐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뭐 정직해지고 뭐 이렇다고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선진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데 큰 뭐 일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짖기는 오랫동안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부르짖었는데 그거를 우리 산업에 접목하는 데는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는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를 이렇게 피라미드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해서 그림을 그리면 1970년대에는 밑에가 엄청나게 넓고 위에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강력한 가족 계획을 해서 뭐 둘러오면 거지 된다 그러고 막 그럴 때가 그게 옛날에 우리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족 계획을 엄청나게 세게 하다 보니까 20년 후에 1990년대 되니까 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밑에 넓었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30대, 40대가 좀 두꺼워진 거죠. 그리고 밑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인구 정책이라는 거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20년 후에 2010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의 우리 모습에 거의 지금 2018년에 지금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밑이 애를 안 낳잖아요. 그리고 위는 자꾸 늦어지죠.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표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1970년도에는요 14세 이하의 인구가 우리 인구의 42%가 넘었어요. 그리고 60년도에 65세 인구가 3%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 상대로 한 비즈니스를 해야 잘 될까요? 학원도 만들고 유아복, 유아 음식 이런 거 장사 잘 됐겠죠. 그 사업체가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그러면 2030년 되면 영유아가 몇 퍼센트로요? 42%에서 얼마로 줄어든다고요? 12% 줄어들잖아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밖에 안 되던 65세 이상의 인구가 24%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산업계도 바꾸고 기업도 바꾸고 시장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산업계의 대변동을 지금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그걸 우리가 잘 봐야지. 지금 이거 세상이 왜 이래 할 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고, 그 인구 구조는 지금 요게 조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합계 출산율 1.4를 기준으로 추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합계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빨리 밑이 없어지는 거죠. 뭐 정부에서 오만 정책을 다 내놓고 있지만은 쉽게 젊은 사람들이 출산하기가 힘든 게 지금 우리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1970년, 80년도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 구조라는 게 동서의 지역 간 갈등 구조가 가장 심각했어요. 동서의 반목이 심해서 영호남의 갈등이 심해서 우리가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갈등은 거의 해소가 되고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생겨나는 게 이념 간의 갈등 엄청나게 심합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아니라 남남 갈등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제가 강사 리스트를 봤더니 천영호 수석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천영호 수석하고 저하고 친합니다만 저하고 생각이 거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요. 빈부 간의 갈등, 지금 우리 문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이 두 번째 빈부 간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세대 간 갈등, 그 다음에 지역 간, 노사 간 갈등, 이런 갈등 구조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심화돼서 어떤 문제를 생기느냐면,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 비용이 엄청나서 우리나라에 이런 갈등을 해소되는 게 아마 우리나라 GDP에 옛날에 KDI에서 연구한 게 한번 나오는데, 우리나라 GDP를 한 1%는 깔아먹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요, 투자를 하려면 예전에 없던 비용이, 간접 비용이 듭니다. 지역 주민과의 이해 갈등 조정,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공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 공장이 들어서서 좋은 일을 할 것 같은데도 일단은 반대입니다. 일단은 반대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갈등 조정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가 대체로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원래 공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100이라고 그러면 이 사회적인 간접 비용이 한 15%까지 지금 봅니다. 어디 원전이 들어선다, 말할 것도 없이 반대죠. 화력발전소 들어온다, 반대죠. 철강회사 들어온다, 반대죠. 자동차 회사 들어와도 반대요. 골프장 들어오면 물론 반대죠. 그런데 이 갈등 구조가 이제 점점 심화돼서 갈등 비용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회를 자꾸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어른도 없어지고요. 예전에는 누가 어른이 나와서 이게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서로 조정하고, 그런데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또 사태질 당하고 이런 상황이라, 진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선진국으로 안착해서 우리가 아까 본 그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 하나하나가, 제가 5가지만 나열했지만 하나하나가 어느 하나 만만하게 해결될 만한 게 없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원 원장이 있을 때는 정부에 가거나 밖에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허리띠 한번 졸라매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한번 보면 우리가 다시 선진국으로 쉽게 도약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외치고 다녔었는데, 지금 제가 연구원 떠나서 신문사 와서 신문사에서 맨날 그런 정보만 택해서 그런지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 참 요원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요즘은 서글픕니다. 슬프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우리가 그래도 희망은 아직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실 때 그래도 좀 희망을 품고 집에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있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의 창의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높게 삽니다. 여러 가지, 제가 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서 지금 33분인데요 7분 안에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나라야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 있잖아요. 중국의 젓가락 숟가락, 일본의 젓가락 숟가락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노수저에 노젓가락을 썼죠. 중국의 나무 젓가락에 국자를 썼죠. 일본 또 나무에 국자 쓰죠. 어느 게 콩 짓기가 힘든가요? 묵 짓기가 어느 게 힘든가요? 절대적으로 쇠젓가락 힘들잖아요. 거의 고도의 능력이 있어야 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보면 우리나라의 그 대국 옆에서 우리 스스로의 문화를 가지고 키워온 능력이, 창의적인 능력이, 그게 언어로도 나타나고요,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언어로도 나타나고요, 일본 언어하고 우리 언어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체육, 양궁이 왜 양궁이죠?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게 양궁이잖아요. 우리가 잘하려면 국궁을 잘해야 되는데, 국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갖고 와서 우리가 세계 대회에 나가면 우리 활로 세계 선수들이 다 쓰고, 우리나라 코치로 세계 선수들이 다 훈련받아서 올림픽에서 경쟁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남의 걸 우리 거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숏트랙, 우리 옛날에 설매나 타치 이런 거 없었어요. 그거 우리가 배워서 다 세계 1등 하잖아요. 골프, 우리가 자체긴 했지만 골프는 안 했잖아요. 그 세계 1등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창의성입니다. 한류요, BTS, 유행 가서 걔들 영어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에 9년 살았는데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가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내재된 창의성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큰 힘이다, 그렇게 보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이 국민성은요, 세계 내놔도 아무 데도 안 되집니다. 저기 아프리카 남단에 가면요, 빅토리아 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가 남아프리카하고 그 위에 잠비아하고 이렇게 국경지방에 있는데, 그 공항에, 조그만 공항이에요. 공항에 경비행기 내리면 짐도 이렇게 짐칸에서 던지면 바닥에 가서 이렇게 자기 짐 찾아가야 될 정도의 작은 공항인데요, 저는 거기 가보고 세계 언어가 2개 있는 줄 알았어요. 벽에 언어가 2개 있어요. 하나, Welcome to Victoria Fall. 두 번째 언어 뭘 것 같아요? 빨리 맞춰보세요. 빅토리아 폭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말로 써 있어요. 우리 온천지를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이 적극성이요, 교육열, 밤에 11시, 12시 돼서 강남에 길이 다 막히잖아요. 술 먹은 사람 막히는 게 아니라 애들, 학원에 나온 애들 데려가려고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뭐 기러기 아빠, 펭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수많은 국제학교에요, 한국 학생들 다 다 채우고 웨이팅 라인에 있는 사람은 다 한국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교육열이 잘만 이끌어 간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그래요. 여긴 등산하려면 어디 가죠, 목사님? 등산할 데가 어디 있나요? 강남 사람들은 청계산 가잖아요. 청계산에 가서 입고 올라오는 옷을 보면요, 그 옷 입고 그냥 에베레스트 그냥 가면 돼요. 전 세계 등산복의 테스트 마켓이 한국 시장이에요.
그 정도예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은 저는 그래서 아니 전 세계 골프 치는 사람들이 비 오고 번개 치는데 골프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 오면 빨간 공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열정과 적극성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는 잘 키워나가면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를 제패할 그런 위치에 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으로 좀 와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가 이런 산업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3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없고요. 프랑스 없고요. 영국 없고요.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한국과 일본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사실은 그 비중으로 따지면 일본도 우리 미치고요. 독일하고 한국이 가장 GDP에서 이런 중화기계 산업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이유예요. 이거를 지금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자칫 뭐 일자리가 안 생긴다, 뭐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긴다, 뭐 이래가지고 이걸 버리면 우리는 가고 올 데가 없어집니다. 이걸 잘 키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나쁜 위치에 있다고 보여요. 열강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진짜로 좋은 위치예요. 우리가 만약에 필리핀이나 어디 저 인도네시아에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겠어요?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열강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시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크는 거예요. 우리가 애 키울 때 학원이나 과외를 만약에 시키면 똑똑한 애들하고 시켜요? 그냥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하고 시켜요? 똑똑한 애들 틈에 끼우려고 그러잖아요. 왜? 경쟁에서 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위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클 수 있는 절호의 이 위치에 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대서양을 보고 대한민국 한반도에 서면 오른쪽에 세계 2등 국가, 왼쪽에 세계 3등 국가, 양쪽에 건드리고 있잖아요. 나쁘게 하면 끼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저는 이겁니다. 전 세계요, 영토나 인구를 확장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금세기에 맨 마지막으로 영토를 팔고 산 나라가 알래스카예요. 러시아가 옛날에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아난 게. 그 이외에는 나라를 팔고 사고 붙이고 띄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요즘은 나라들이 쪼개지는 거지 합쳐지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인구를 갑자기 어디서 2,500만을 붙일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한반도 남쪽보다 더 큰 부분이 북쪽에 있고 인구가 5천만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5천만 인구라고 아까 제가 했는데 합치면 7,500만이에요. 그러면 독일이 8,100만, 영국이 한 6,400, 프랑스가 한 6,300, 이태리 한 5,800, 6,0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되는 순간에 인구 숫자로 독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까 그랬잖아요. 인구 5천 넘고 3만 불 넘는 나라가 몇 개 있다고요? 복습해야죠.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들어나가냐고? 그 사이에 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잘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비거덕거리고 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보면 야, 이거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에 가기는 걸른 것 같아. 사람들이 푸념합니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은 우리가 정신 차리면 가능성은 있다. 세계 역사가요, 세계 경제사가 금세기에 대한민국의 발달을 1960년에서
시작해서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를 올라온 것은 역사의 전후후무한 역사입니다. 세계 경제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약에 선진국으로 진입해서 G7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세계 역사를 또다시 한번 써야 될 겁니다. 역사 쓰는 사람들이 바쁘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쓸 때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뭘 보고 배웠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지배하는 근대사를 배우면서 읽으면서 컸잖아요. 이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지배하는 경제사를 세계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우리가 잘하면 희망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